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글로벌 이슈부터 좀 다루고 나서 국내 이슈 다루는 순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집권했습니다. 여자 아베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그런 인물이죠. 아베노미스 경제정책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어떤 기대감 때문인지 일본 증시도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일본 경제에서 아베노믹스가 다시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그렇다면 그런 것이 또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합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 다카이치 총리 집권하자마자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 전부터 얘기는 계속 했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거고 계승하는 게 있고 또 본인이 또 내세우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지금 아베노믹스랑 골격 자체는 같은데 자신의 이름을 따서 사나에노믹스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나에노믹스다.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아베노믹스 정책의 이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세 개의 화살이란 정책은 계승을 하겠다 그렇게 밝혔는데요. 세 개의 화살 그건 뭐예요? 예, 여기서 세 개의 화살이란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이제 재정 확대 정책,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경제 구조 개혁 이 세 가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엄청 풀고 구조 개혁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일단 이제 다시 제로 금리 상태로 낮춘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장기간 끌고 가서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중 은행들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제 경기를 좀 올릴 수 있게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뭔가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일단 끌어올리고 이제 대신에 그 부작용으로 물가가 급등을 하게 됐을 때 정부가 이제 재정 확대를 엄청나게 해서 그때 이제 그 근로자들이 이제 소득을 올려줄 수 있도록 임금을 보전해주거나 관련해서 복지 혜택 패키지 등을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을 더 끌어올려주면은 결국에는 인플레 부담 적게 이제 경기 선순환이 된다. 이게 지금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돌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거나 공기업 구조 조정을 한다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말로만 들으면은 정말 뭐든 다 될 것 같은 다 장밋빛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이고 특히 이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제 7년 넘게 집권을 하면서 이 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밀고 갔었습니다. 그 덕에 실제 효과가 좀 나타나기도 했었다.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나에노믹스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기존보다 더 많은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빚을 많이 져서 이제 좀 더 대담한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빚을 많이 져서 많이 이제 돈을 해가지고 그걸 대규모로 풀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엔 세계적인 경기 상황이 매우 이제 안 좋고 비상인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을 해결하려면은 국가 채무를 훨씬 더 크게 늘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이제 일본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하자마자 이제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49,000선을 이제 일단 한번 넘고 지금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5만 선도 돌파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시중에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풀 거란 기대감이 나오니까 이제 증시나 아니면 자산들이 전부 다 이제 또다시 이제 굉장히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되면서 돈이 몰릴 거다.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좀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규모의 채권 발행에서 국가 빚 같은 게 많이 늘어나면 그런 것에 대한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것 때문인지 일본 학계에서도 상당히 그 사나에노믹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이유가 뭔가요? 네, 이게 지금 일본 국가 상황이 아베노믹스를 실시했던
아베 전 총리 집권 때와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지금 상황에서 썼다가는 오히려 이제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아베노믹스가 추진됐던 시점은 2012년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13년 전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일본 경제의 주된 문제는 디플레이션 해소였다고 하고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나 뭐 지금 같은 큰 전쟁도 발발하지 않았던 시기고, 네. 오히려 세계 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회복세로 전환됐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이랑은 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국면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도 상당히 낮았고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만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던 장기 불황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대외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동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질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랑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고 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일본이 또 최근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맺으면서 무려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88조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지금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옛날과 같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할 경우에 엔화는 이제 대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수출 기업들의 뭐 가격 경쟁력은 이제 강해지겠지만 결국에는 수출 기업들도 이제 그냥 바로 자동차를 만들거나 뭐 수출품 만드는 게 아니라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 수입 손해가 더 커진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실제로 아베노믹스 정책이 한참 진행될 때도 이제 일부 수출 기업들이 원자재 수입 손실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정부에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해달라 그런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제 시기와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학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지금 그 똑같은 정책을 쓸 경우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계속 내놓고 있는 거네요. 네. 어쨌든 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 정책을 밀어붙이게 되면 이게 우리로서는 어쨌든 일본이 그렇게 갔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그럼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아베노믹스 때 경험이 있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우리나라 경제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악영향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뜩이나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먼저 이제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데 성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를 비롯해서 이제 수출 업계는 굉장히 압박이 심해지지 않을까. 또 엔저가 심화되면은 결국에는 일본의 이제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엔저가 장기화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금리, 경제 정책을 할 여력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본이 초저금리 정책을 이제 밀어붙이면은 일단 엔화가 상당히 절하가 되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 자본이 일본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관광객들도 또 일본으로 또 엔저라고 해서 또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원화 가치가 같이 폭락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게 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뭐 여행을 가든 네. 소비를 하든 일본에 이제 돈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수 경기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로서는 뭐 좋은 상황이 아니군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베노믹스는 이웃나라 경제는 크게 해친다. 그래서 이제 근린 궁핍화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네.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은 그만큼 피해가 클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서 상당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로서는 일본의 변화 이런 게 바로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다카이치 사나에노믹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이런 걸 짚어본 거고, 이 어쨌든 다카이치 총리가 뭐 극우 정치인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 인식이나 이런 데서도 문제가 많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또 평화헌법을 손봐서 그야말로 뭐 싸울 수 있는 나라 일본을 만들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우리로서는 굉장히 일본의 우경화 이런 움직임, 군사적인 움직임 이런 것이 상당히 경계되는 좀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사나에노믹스와 함께 가장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의 이제 재무장, 평화헌법 개정 문제인데요. 네. 실제 이게 또 아베 전 총리의 수건이었다 보니까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요 지지 세력이 또 우익 세력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총리가 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주요 슬로건이 또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 강한 네. 일본, 강한 미국 만들겠다. 트럼프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일본을 다시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겠다. 네. 그리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재편성을 하겠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일본 헌법 제9조인 일명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일본의 이제 국가 교정권도 다시 부활을 시키고 이제 군대를 다시 만들고 무력 행사를 영구 포기했다. 이 조항을 아예 지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당장은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본 자민당과 유신회가 연립을 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은 했습니다만 원래 기존 연립정당이던 공명당이 이 연립을 깨고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공명당이 연립을 깼었던 주요 이유가 이제 공명당은 평화헌법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완전히 거기 입장이 서로 대립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평화헌법 개정 문제를 꺼내게 되면은 공명당과 여러 야당들이 계속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당장 개정은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점은 이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을 해서 네. 지금 미국에서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만에서 이제 유사시 대만에서 뭔가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일본이 파병을 하려면은 이 평화헌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네. 이제 그래야 이제 원칙상 뭐 교정권도 생기고 해외 파병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이걸 빨리 좀 수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가 야당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은 정말로 수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변수가 좀 나올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뒷배, 그와 관련된 뒷배를 믿고 다카이치가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일본의 평화헌법이 폐기가 되고 네. 일본이 다시 재무장을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지금 전력이 이제 북한이나 중국과 관련된 그쪽으로 이제 배치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제 일본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북한이 계속 동해상에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일본이 이제 실제적으로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무력 대응은 자제를 해왔지만 만약에 군대가 생긴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와 별개로 개별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이와 관련된 뭐 일본의 변화 가능성이나 아니면 대미, 대일 외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이 폐기된다 그러면 뭐 중국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 없죠. 과거에 그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현우 기자가 설명드린 대로 미국에서 그런 일종의 일본을 전략의 축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동북아 부분을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어쨌든 평화헌법 폐기 이걸 뭐 강한 반대 입장 이런 것을 계속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 기자와 함께 글로벌 이슈 알아봤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